유난히 높은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만 이제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 근데, 그 의원들의 네. 식견에 따라서도 그 정답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직접 큐넷,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안 아예 몰랐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주변 지인들이나 카페나 블로그에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은 마음 한켠에 걱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문제은행식이라고 해서 기출문제만 풀었는데 기출에서 안 나온 문제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에 대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실하게 답해줬습니다. 무조건 문제은행식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왜 무조건 문제은행식일 수밖에 없을까요?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416종목에 달하며 다양한 응시자 집단, 시행회차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양질의 문제를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은행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시험도 많고 응시자 수도 많으니까 매 회차마다 문제를 만들다 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드니까 그냥 이미 만들어진 문제들 중에서 뽑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답변도 줬어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걸 보고 상황과 필요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니까 이에 관한 문제들이 더 출제되는 건가? 해서 산업인력공단 문제출제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게, 네. 만약에 이제 합숙 출제를 하고 이런 방식들은 어떤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거든요. 뭐, 만약에 뭐, 올해처럼 뭐 코로나 상황이다. 그래서 뭐, 시행회차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연기되고 추가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합숙 출제는 그런 걸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쵸. 근데 문제은행 방식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추출해서 이제 정비를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과 어떤 필요가 요구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럴 때 이제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장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이 들죠. 문제은행식이면 내가 본 문제들만 나와야 하는데 신출 문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뭐 신출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일단 데이터 기록상에 네. 한 번도 이제 교부가 되지 않은 문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밖에서 보실 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일부 경험을 하셨는데 일부 다른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무튼 데이터상에 아무튼 기록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문제를 보는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몇천 문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우리는 신출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제일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바로 실기 채점 기준과 실기 답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제가 실기 답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 답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게 네. 저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사실 뭐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게 이제 주관식 그 시험을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 뭐 CBT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건 이제 뭐 반복 학습에 따른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어떤 표준 답안이란 표준 뭐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사실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이게 이거만 답이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실무적이고 또 좀 2차 시험은 뭔가 좀 그 논술 형태의 이제 그런 시험들이 많고 네. 딱히 이거만 답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떤 답을 발표했을 때 아. 이거의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저희가 뭐 행정력을 이쪽 다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 미미한 차이는 사실 채점을 하는 분들이 뭐 그냥 비전공자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뭐 교수님이나 뭐 기술사 등급이 됐든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채점 기준을 근거로 채점을 하는데 그 정답 범위라고 하는 게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둘 다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뭐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어떤 주관적 식견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판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쵸.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내가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미미한 차이는 그 채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뭐 답을 발표를 해서 얘는 답이고 얘는 답이 아니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 범위라는 걸 산업인력공단에서 딱 네.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매 회차마다 그 채점위원들을 정하잖아요. 네. 그 위원들의 네. 식견에 따라서도 그 정답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통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회차마다 달라지고 그런 거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채점하시는 분이. 근데 그게 저희가 최대한 그거는 이제 통일시키려고 하죠. 뭐 이때 답이었는데 답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뭐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수험자 집단이 다양한 답을 내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답 범위를 이제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준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무한시 시험이 객관식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떨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합격하신 분들도 막 생기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케이스들이 난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답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되고 있고 우리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실기시험은 대부분 논술형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제출한 답이 너무 다양할 것이고 그것들을 매 회차마다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수진과 기술사 등의 전문가분들이 매 회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의 범위가 100%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렇기 때문에 실기 답을 공개할 수 없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차 범위가 9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무조건 90 안에만 들면 정답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공부하면 채점 기준이 살짝 다르더라도 무난하게 합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든 시험들이 점점 CBT로 바뀌고 있는데 이 CBT 시험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수험생마다 받는 시험 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정말 운이 없게도 나만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유난히 높은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만 이제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후보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추출해서 이제 그런 걸 구성하잖아요. CBT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데 네. 그 자체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으로 이렇게 설정해둔 난이도나 뭐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세트가 만들어진 거를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런 게 뭐 100%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단 어느 정도 저희 기준상에서는 최대한 그런 걸 준수한 상태에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난이도 비슷한 것만 나가는데 이제 사람마다 체감상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희는 아무튼 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뭐 어느 회차 때는 뭐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뭐 나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 저희가 뭐 기준은 다 맞춘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CBT는 좀 좋지 않은 제도 같아요. 모든 수험생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받고 똑같이 시험을 쳐야 공정한 거 아닌가. 이럴 거면 공무원 시험, 공기업 시험 전부 CBT로 바꾸지 왜 산업인력공단만 CBT로 바꿀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공단은 지필식 필기시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종이에 풀었던 방식이죠. 시행에 따른 문제 출제, 문제지 인쇄, 운송, 시험장 임차료, 시험위원 수당 등의 시험 시행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또한 지필식 시험 시행 시 다방카드 판독에 따라 합격자 발표 준비를 위한 업무 처리 시간이 필요했다. 아울러 CBT로 응시한 수험자들은 답안지 제출과 동시에 시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합격자 발표 기간이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험자 응시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수험자를 고려하여 PC를 고령자 등의 수험자도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이게 이유인데 그냥 예산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수험자 편의성은 그냥 듣기 좋게 꾸민 것 같아요. 솔직히 컴퓨터로 푸는 거 저도 힘든데 고령자분들이 편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걸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더라고요. CBT 필기시험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방안 연구. 계약 금액만 무려 4,170만 원입니다. 연구 목적은 국내외 CBT 필기시험 운영 사례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법 검토 등 합격률 안정화라고 하는데 결과 평가는 공단 내부 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호에 따라 연구 비공개라고 합니다. 아무튼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들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붙을 겁니다. 어차피 난이도는 최대한 비슷한 문제들을 낸다고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CBT 시험에서 이면지 배부 장소에 한도가 있나요? 배부 장소 한도는 없다고 합니다. 한 장씩 배부하고 다 쓰면 그 종이를 반납하고 새로운 종이 한 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사마다 감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수험표에 내가 쓴 답 적고 나와도 되나요? 이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해진 계산기가 아니면 리셋해도 쓰지 못하나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 몰라서 문의를 해봤는데 역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산기를 예비용으로 2개 가져가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 그리고 최대한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